현재 주식시장은 암담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사태는 전 세계에 휘몰아치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2월 14일 2243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만인 3월 13일 1771포인트로 수직 낙하하며 공포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 만에 2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현재 사태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꽁경제의 이번 편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 폭락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태의 예측이나 예견보다 그동안을 돌아보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5개의 시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IMF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탈출하던 코스피 지수는 2000년 1월 4일 1066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주식시장은 지금은 닷컴 버블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며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며 19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미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IT 열풍의 주역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닥은 1996년에 시작되었는데 불과 4년도 안 된 시기에 엄청난 버블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1999년 11월 11일 장중 605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925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3배 가까이 높았던 괴이한 시절이 바로 2000년이었죠. 당시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 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2019년 코스닥 시가총액이 241조 원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인터넷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실체가 없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았고요. 결국 실체 없는 기업들이 이끌던 증시는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4월 17일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개장 이후 전날 주가지수의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매도 주문이 폭주하면서 단 10분 만에 코스피 지수는 11.6%나 곤두박질 쳤는데요. 2000년 3월 10일 2925포인트였던 코스닥 지수는 그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26일 525포인트로 마감하며 무려 82포인트나 떨어지게 됐죠. 코스피 지수도 2000년 1월 4일 1066포인트에서 12월 26일 504포인트로 그 해를 마감하며 53%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 뉴욕이 공격을 받은 날이었죠. 당연히 전세계 금융시장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0년 IT 버블 붕괴로 인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코스피 시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9월 11일 당시 코스닥 시장은 전체 종목의 89.7%가 하한가, 전체 종목의 98%가 하락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폭락했습니다. 하락 종목수와 하한가 종목수도 각각 646개와 591개였습니다. 하루 하한가 종목수는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하락 종목수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941개로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9월 12일 당일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은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12%나 하락했습니다. 전날인 9월 11일 종가는 540포인트였지만 9월 12일은 47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500포인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도 무려 11.6%일 만큼 9월 12일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공포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9월 11일 테러 당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예 개장도 하지 못했고요. 거래가 재개된 첫날 무려 7.1%가 하락했고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까지의 하락률은 무려 14%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5일 동안 1조 4천억 달러가 날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더블딥, 그러니까 W자형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2001년 11차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를 6.5%에서 1.75%로 낮추었는데요. 당시 금리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 증시는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1년 9월 21일 47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2002년 4월 18일 937포인트가 되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반년 동안 무려 99%나 상승했죠. 하지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던 그때에 수없이 예견되어 오던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코스피 코스닥에 치명타를 가하는데요. 당시 부자 되세요 라는 TV 광고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른바 카드 대란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1000만 장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2002년이 되면서 무려 1억 장을 넘겼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명당 무려 4.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1998년 63조 6천억이었던 것이 2002년 623조에 달하면서 10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 신용의 위기가 불거지게 되었고요. 당연히 채무 불이행 상태의 신용불량자들이 도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9.11 테러의 보복 성격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자 대외 정세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그때나 지금이나 대외 변수에 흔들리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지없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4월 16일 937포인트였던 주가지수는 584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반년 만에 38%의 하락률을 보인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코스피는 2007년 10월 31일 2064포인트를 기록할 때까지 5년 동안 폭락 없이 무려 4배에 가까운 상승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잘 알려진 금융위기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2064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2008년 10월 24일 불과 1년 만에 938포인트를 기록하며 55%의 하락폭을 기록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9.4%의 하락으로 2000년 이후 역대 4위의 하락률을 기록하던 코스피 지수는 10월 24일 무려 10.57%나 하락하며 1000포인트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 하루 최대 하락률 3, 4위의 기록이 일주일 만에 2번이나 쓰여진 것인데요. 당시 10월 한 달 동안 사이드카가 무려 22번이나 발동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 매매를 5분간 정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문제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워낙 이야기할 것도 많고 방대한 내용이라 짧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간추려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거대 금융사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먼 브라더스는 당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은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망했으니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겠죠. 파산할 당시 부채 규모가 무려 6,13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 세계 17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터키의 GDP와 맞먹는 규모이기도 했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대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의 의장은 대공황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날리던 벤 버냉키였습니다. 미국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8년 10월 30일 코스피 역사상 하루 최대 상승률인 12%를 기록했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09년 9월 22일 1718포인트가 되기까지 가파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011년) 이탈리아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연합의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에 대한 IMF의 구제 금융이 있긴 했었지만 EU 내부에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던 그리스에 비해 이탈리아는 유로존 3위의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G7 국가였던 이탈리아에 IMF가 구제 금융을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 2011년 4월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는 1조 8,900억 유로, 당시 하나로 2,6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탈리아에서 디폴트의 우려가 나오게 되니 당연히 전세계의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연쇄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디폴트의 우려감이 퍼져나오면서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죠. 당연히 한국의 코스피도 요동칩니다. 2011년 5월 2일 2228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9월 26일
1652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2011년 8월 19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11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역사상 1일 최대 하락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이날은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는 그 이후에도 많은 여파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늘 등장하는 유로존의 위기의 시작이 바로 이때였고요. 브렉시트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바로 2011년이었죠. 현재도 남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만성적인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당시 한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현재 사태까지 겹쳐서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을 어디까지 이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추적한 이유는 인간은 역사와 과거의 순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벤 버냉키도 대공황에 대한 집요한 연구 끝에 연준 의장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현 시대를 사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꽁꽁경제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